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특수기술은 중국을 훨씬 능가한다. 2. 어려운 상대, 한국이 입장을 바꿨다. 3. 한국의 중요한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경험해왔습니다. 이 국가는 선진 배터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강력한 투자를 진행하여 금세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선두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격려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삼성, LG, SK이노베이션 등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빠른 충전, 고용량 및 내구성이 뛰어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과 LG 같은 대한민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국제적인 경쟁 상대들과 강력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큰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주요 공급국으로 성장하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선진 배터리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한민국의 배터리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차 모델들의 성능과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상당한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점차 보편화되며 대기오염과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활용은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의 개발 속도를 높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지자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교묘하게 우회의 보조금을 챙겨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최대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인 CATL의 리튬인 산철, 즉 LFP 배터리를 넣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조달한 뒤 이것을 CATL 측에 공급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내놓은 IRA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의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라타임스는 작년 1에서 3분기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2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라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 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의 예외 규정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의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수의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의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의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해 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가경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가경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가경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가경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국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도발을 걸어왔죠. 중국 대사가 중국이 패배한다에 베팅하는 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선 넘는 발언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엄청난 한방을 발표뿐만 아니라 즉각 시행해버리자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시진핑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 초대박이 난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 만들어졌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인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에 반하는 배팅은 좋지 않다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중국 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반하는 배팅을 하는 순간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 한 듯한 싱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호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싱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랍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국의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라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방에 손젓해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로 1에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생산 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탈 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영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광산과 히토류를 싹쓸이의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 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보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리튬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 들고 있는 히토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일했던 금양이 몽골 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 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드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척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 영원 유문반 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첩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 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너댓 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 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000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농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건설 협력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